자, 봅시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용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후딱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을 하고 마저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네,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는 청나라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상금을 물어주는 것도 부담이었지만은 일본에게 졌다라고 하는 정신적인 충격도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양무운동이 뭔가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두 번째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였으니 그게 바로 변법 자강운동이었다, 무술변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캉류웨이와 그의 제자였던 량치차오 같은 사람이 주도해서 전개된 개혁이었고요. 광서제의 신임을 얻게 되면서 더욱더 빠른 속도의 개혁이 추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무운동 때는 시도되지 않았던 의식과 제도에 대한 개혁, 행정, 교육, 경제, 법률 등 분야의 근대적 개혁이 추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것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은 근대적 개혁 시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변법 자각 운동의 경우에는 100일 만에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까닭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렇죠.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들의 반발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의 정변에 의해서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서제가 정변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위안스카이에게 서태후를 제압할 것을 명령을 내렸는데 위안스카이는 서태후 편에 붙어서 오히려 광서제를 감금해 버렸다라는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들이 권력욕 때문에 이후에 청나라 역사를 말아먹게 된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도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죠? 자, 한편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양 세력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교역을 하게 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2차 아편전쟁 이후에는 크리스트교 포교가 허용이 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낯선 인종의 문화와 종교 같은 것들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는 기존의 원주민들과의 마찰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이해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이 서양 종교에 대한 반감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반기독교 폭동, 이른바 교안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런 어떤 반기독교 폭동, 서양에 대한 반감 같은 것들이 극대화된 형태로 분출된 것이 바로 이 의화단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산둥반도에서 의화권교라고 하는 권법 수련을 하는 종교 단체의 의화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들이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을 몰아내자 이른바 부청멸양이라고 하는 것을 구호로 삼아서 서양 세력들에 대한 공격, 서양인들과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온 근대적인 시설 같은 것들을 파괴하는 이런 어떤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의화단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 민중들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낯선 종교와 문화와 인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본다면 서양의 침략적인 접근의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청나라 정부는 무엇 해야 됐다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래서 막았어야 됐어요. 그죠? 자, 그런데 서양 세력들이 서태후보다는 광서제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서태후가 오히려 이런 어떤 의화단 운동을 지원해주게 됨으로써 오히려 서양 세력들의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결국 청나라 정부가 자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판단했던 열강 8개 나라가 공동으로 출병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베이징으로 들어와서 의화단을 몰살을 하고 자금성까지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01년 신축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맺어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 청나라는 청일전쟁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됐을 뿐만 아니라 베이징의 외국 군대까지 주둔하게 되면서 거의 반식민지 정도의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게 서양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서양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그렇죠. 청나라 정부의 무능함과 잘못된 판단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확산되어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네, 여기서부터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화단 운동 이후에 청나라 정부에 대한 실망과 저항이 확산되어 나갑니다. 이유는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죠? 서양이 문제가 아니라 청나라 정부의 무능함과 잘못된 판단이 나라와 민족을 말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중국에 전체적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민중들의 개혁 요구가 빗발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혁명사상과 근대적인 민족주의 같은 것들이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혁명사상과 근대적 민족주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무능한 만주족의 왕조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중국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인 한족들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혁명사상과 근대적 민족주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보자면요, 사실 이런 어떤 청나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이유, 황제 지배 체제이고 황제와 그를 둘러싼 소수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쁜 짓,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청나라가 이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어떤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황제 지배 체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서양 국가들과 같이 공화정의 국가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바로 혁명사상과 근대적 민족주의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다시 말해서 청나라의 만주족의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한족의 공화정 국가, 공화국을 세우자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의화단 운동 이후에 청에 대한 실망과 분노 등으로 인해서 중국 각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런 어떤 혁명 사상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순원, 한자로는 손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의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사 공부를 하면서 외국에 많이 나갔다 오고요. 그러면서 외국에 나가서 멀리 떨어져서 중국을 바라다 보니, 밖에 나가서 보니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출신이었지만 청나라 말의 정치 사상가이자 혁명가로서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이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 이에요.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울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주도했던 혁명운동의 결과로 청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중국의 황제 지배 체제가 끝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중국 중화인민공화국과 그리고 대만 중화민국의 경우에는 서로 이념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나라이고 사이가 썩 좋지 않은 나라들이긴 합니다만은 그 두 나라 모두 근대 중국의 아버지로 공통적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바로 이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 이 사람이 주장했던 혁명 이념이 무엇이냐면은 이른바 삼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민족주의입니다. 한족들이여 뭉치자. 그래서 만주족을 몰아내자. 청나라를 타도하자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주장은 민권주의입니다.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자. 민주주의를 실행하자라고 하는 주장이었던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민생주의, 경제적인 평등을 이룩하자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셋 다 민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른바 삼민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사 시간에 혹시 조소왕의 삼균주의 이런 거 들어봤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에 반영된, 그죠? 사실 그 삼균주의도 이 삼민주의에서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삼민주의는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목표, 그래서 순원이라는 사람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민족, 민권, 민생 중에 핵심 뭘까?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 민족주의지, 그지? 일단은 청나라가 무너져야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 평등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순원의 혁명 이념의 핵심은 바로 민족주의에 있었다. 한족들이야 뭉쳐라. 그래서 청나라를 타도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손문의 혁명 이념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의화단 운동 이후에 청에 대한 실망과 저항이 확산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순원의 혁명 이념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점차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혁명파라고 부르는데 순원은 자신의 생각에 공감하는 이런 혁명파들을 모아서 1905년 중국 동맹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게 되고요. 청 왕조를 타도할 것, 그리고 한족 중심의 공화국을 세울 것을 목표로 활동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순원은 여러 차례 혁명을 시도해요. 청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만은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요거 조금 메이지 유신이랑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메이지 유신이 성공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메이지 유신, 일본의 근대적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지? 일본의 천황? 천황이 주도했나? 막부 지배 체제에 불만을 가진 하급 무사들이 중심이 되었어, 그지? 무사들이다 보니까 무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막부랑 싸워서 이겨서 메이지 유신을 이뤄낸 거잖아요, 그죠? 어찌 본다면 일본이 이런 어떤 근대적 개혁에 성공했던 것은 바로 그런 어떤 무사 지배 국가였다라고 하는 일본 역사의 특수성 때문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순원의 혁명파들의 경우에는 무사들이 아니었어. 이 사람들은 실질적인 무력이나 경제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혁명을 일으키려 했습니다만은 번번이 재정의 부족, 도대 부족이라든지 무력의 부족, 군사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혁명이 실패했다라는 것이에요. 네, 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혁명을 추구해 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순원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의 거듭된 혁명의 시도로 인해서 점차 이 순원의 혁명 사상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은 중국 내에서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일단 됐나요? 네, 자, 한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청나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1901년부터 이른바 신정이라고 하는 청나라의 마지막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를 따져보자면요, 의화단 운동 이후에 중국 사회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의 중국의 개혁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권력자들이 방해하거나 혹은 중단시켜버리는 바람에 근대적 개혁들이 모두 실패했었잖아요, 그죠? 그랬죠? 네. 근데 의화단 운동 이후에 신축 조약이 체결되면서 청나라는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대외 관계에 있어서나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의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면서 그 보수적인 집권층들마저도, 심지어 서태후마저도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망하겠다, 우리나라에는 근대적 개혁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의화단 운동 이후에 신축 조약이 체결되면서 청나라의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게 되면서 국내에서의 저항도 거세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라는 생각을 서태후 같은 보수파들조차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태후의 지시 아래에 청나라 정부가 직접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으니 그게 마지막 근대적 개혁 시도인 신정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신식 근대적인 군대를 편성하기도 하고요. 근대적인 상공업을 육성을 하는 등 한때 중단되었던 청나라의 근대적 개혁이 다시 추진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식 군대를 일컬어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새로운 신자의 군대 군자를 써서 신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식 군대를 일컬어 신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기억해 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1904년에서부터 1905년까지 누가 한반도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러일 전쟁이었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겼나요? 일본이 이기면서, 그죠? 을사조약 체결하고 결국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잖아요, 그죠? 이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과거 변법 자강 운동 같은 것들을 주도했던 이 량치차오 같은 개혁론자들이 무엇을 주장하느냐? 우리나라도 입헌 군주제로 가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는 짜르가, 황제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전제 군주제 국가였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헌법에 입각하여 통치하는 입헌 군주제 국가였어요. 다시 말해서 량치차오 같은 사람은 러일 전쟁의 결과를 무엇의 결과로 본 것이에요? 그렇죠. 전제군주제와 입헌군주제의 대결이었고 여기서 일본의 승리는 입헌군주제의 승리다라고 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양치차와 같은 개혁론자들이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청나라에도 헌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입헌 운동 같은 것들이 추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청나라의 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보수적인 서태후마저도 근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양치차와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입헌 군주제의 주장을 청나라 정부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 최초의 헌법인 흥정헌법 대강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돼요. 자, 흥정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뤄낸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헌법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내는 헌법을 가지고 흥정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으로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흥정헌법 대강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앞으로 청나라 정부에서 만들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미리 밝힌 예비 헌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로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청나라는 망했죠. 어쨌든 예비 헌법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중국 최초의 헌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청나라 정부가 발표했던 흥정헌법 대강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제1조 대청황제는 대청제국을 통치하며 만세 일개를 영원히 존중하고 떠받들어야 한다. 군상 황제를 말해요. 신성하고 존엄하며 침범할 수 없다. 황제는 법률을 반포하고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법률은 의원에서 의결하지만 황제의 비준 명령을 받아 반포된 것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그 헌법의 내용을 보니까 철저하게 누구의 권한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그렇죠. 황제의 권한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의 헌법들도 있었어요. 어떤 거 있었지? 일본에서 만든 대일본 제국 헌법, 이른바 메이지 헌법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그죠? 거기에도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천황의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천황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일본 제국 헌법에 들어 있었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제국 시기의 고증에 의해서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헌법이 반포되었어요. 거기에도 어떤 내용 담겨 있었지? 그렇죠.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집중되어 있는 황제권 강화의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헌법은 모두 황제권 강화의 의도가 담겨있는 헌법이구나. 헌법이 공통적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공통점이 만들어졌을까? 오랫동안 방을 했으니까 그걸 못 버리고 그럴 수도 있죠. 또 권력을 강화해야 돼가지고 그렇죠. 봅시다. 이런 헌법들이 만들어진 과정 전부 다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나? 아니었어요. 그죠? 기존의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기존의 정부이고 황제이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형태의 헌법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청나라 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원이 존재하지만 사실 의원이 법을 의결하긴 하지만 황제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의원이 존재하긴 하지만 의회가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든 모든 권력이 다 황제에게 있다라는 걸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지?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사실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헌법을 만들고 싶었을까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죠. 딱히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죠? 다만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왜 나타나게 되었느냐? 의화단 운동 이후에 혁명 사상이 빠르게 확산되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도 근대적인 정치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그러한 혁명 운동 같은 것들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 안정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헌법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청나라 정부 역시 의화단 운동 이후에 근대적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다소 미흡한 면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어떤 산업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군대의 면에서나 정치적인 면에서나 근대적인 정치 제도 등을 비롯해서 근대적인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됐죠? 왜 갑자기?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결국 청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해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1911년이 신해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일컬어 신해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지금 청나라 정부는 신정이라고 하는 마지막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런데 교육을 개혁하고 새로운 군대를 만들고 상공업을 육성하고 하려면은 전부 다 뭐가 필요하지? 돈이 있어야 돼, 그지? 근데 청나라 정부 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신축 조약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면서 청나라 정부는 돈이 한 푼도 없단 말이야. 하지만 근대적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근대적 개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 그지? 그래서 결국 청나라 정부가 돈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국한테 빌리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한테 빌리려면은 얘네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외국은 청나라가 돈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를 뻔히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넘겨줘야 할 담보를 잡아야 돼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청나라 정부는 외국에게 담보로 잡을 만한 게 뭐가 있나 찾아봤습니다.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이미 다 웬만한 거 다 담보로 넘겨진 상태야. 더 이상 담보로 잡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손을 대느냐? 민간 철도에다가 손을 댑니다. 민간 철도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개인이 만든 거예요? 개인이 만든 거예요. 그죠? 요런 거 왜 만들어졌느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까지 서양 세력들의 침략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권들이 그들에게 넘어갔어. 그지? 그리고 그들에게 넘어간 이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라고 한다면은 광산 개발권이나 철도 부설권이에요. 철도 부설권은 상당히 강력한 이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철도를 놓는다는 것은 철도가 지나가는 땅을 자기가 가져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철도를 놓고 난 이후에 철도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도 그 철도를 깐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돈이 쏟아져 나오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오리 같은 게 바로 이 철도 부설권이었다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자 민간인들 사이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게 되느냐? 또 청나라 정부가 뭐 잘못해서 서양 세력들한테 철도 부설권을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돈으로 철도를 놓아보자. 그래서 외국에게 빼앗길 이권을 지켜보자 라고 하는 이런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만든 철도가 바로 민간 철도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외국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가 필요했던 청나라는 그 민간 철도를 국유화, 국가 소유의 것으로 만들고 그거를 담보로 잡아서 외국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랬기 때문에 이 민간 철도를 놓기 위해서 돈을 십시일반 모았던 중국인들 기분이 어땠을까? 화가 나죠. 그죠? 우리가 나라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없는 돈 털어가지고 기껏 민간 철도 만들어놨더니 이놈의 청나라 정부가 그걸 또 외국에게 팔아먹겠대요. 그죠?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민간 철도 같은 것들이 놓여있었던 스촨 지방 같은 곳에서는 반정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고 폭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스촨 폭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보로 운동이라고도 해요. 지킬 보자에 길 노자, 철도를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보로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게 되자 그동안 혁명을 준비해왔던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청나라의 마지막 근대적 개혁 시도가 바로 신정이었고 그 신정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신식 군대의 이름이 바로 신군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신군 내부에는 이 순원의 혁명 사상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혁명을 준비했던 장교들이, 혁명파 장교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경우에는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폭동을 일으켜서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근대적인 공화정 정부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리고 스촨 폭동, 보로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반정부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게 되자 이때야말로 청나라를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을 했던 이 우창 지역의 신군의 혁명파 장교들을 중심으로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11년에 우창의 신군 봉기라는 사건이고요. 이게 청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신해혁명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들은 장교들이었어. 군인들이었다고. 실질적인 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창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고 거기에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데도 성공했던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성공의 사례가 일어나고 또 이런 어떤 반정부 시위 같은 것들이 거세게 일어난 상황 속에서 전국 각지에서 청나라의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선언하는 곳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의 혁명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청나라 정부의, 청나라 왕조의 동조한 지역,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청나라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혁명에 동조한 지역들이에요. 청나라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지역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빨간 점들이 찍힌 곳들이 혁명의 주요 봉기가 일어났던 지역들입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나요? 중국 북부, 남부, 화북, 강남. 강남 지역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베이징 수도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신의 혁명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청나라 정부에서는 무엇 해야 하나요? 협상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진압을 해야지, 그지? 청나라 정부 입장에서 이거는 반란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청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신의 혁명이 일어나자 이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 과정을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신의 혁명이 일어난 결과 중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중국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수도는 강남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였던 난징으로 삼아요. 그래서 난징에서 1912년 중화민국이 세워지게 되고요. 혁명 사상을 이끌어왔던, 혁명운동을 주도해왔던 순원은 중화민국의 첫 번째 임시 대총통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대총통, 뭐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시는 왜 임시일까요? 아직 안 정해져서. 그렇죠. 민주공화국이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총통을 선출을 해야지, 그지? 하지만 이제 막 나라가 세워진 상황이고 아직까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나라의 지도자가 필요해서 순원이 임시 대총통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청나라 황제가 위안스카이에 의해서 퇴행에 당하고 청나라는 무너지게 되고요. 임시 총통이었던 순원은 위안스카이에게 총통의 자리를 양보하게 되거든요. 갑자기 이게 뭔 소리냐? 교과서의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여기 보라색으로 네모박스 쳐놓은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밑에다가 길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50쪽 맨 아래쪽에다가도 선생님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놨는데 그거보다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여기 부분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어요. 청나라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혁명이 아니라 반란입니다. 진압을 해야죠. 그죠? 자, 그리고 당시 청나라의 군사 분야의 실권자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위안스카이였죠. 우리 지난번에 배운 기억 나죠? 그죠? 변법 자강운동 때 광서제가 서태후 잡으라고 했더니 서태후랑 손을 잡고 오히려 광서제를 공격했던 기회주의자, 권력욕에 취한 사람, 그가 바로 위안스카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청나라 정부는 위안스카이를 내각 총리 대신에 임명을 하면서 이 중화민국, 이 신의 혁명을 제압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청나라 조정의 실권이 위안스카이가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위안스카이 지난번에 변법자강 운동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광서제와 서태후를 저울질을 해서 서태후 쪽에 붙어서 광서제를 감금시켰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이 기회주의자 위안스카이는 저울질을 합니다. 뭐랑 뭐를? 청나라와 중화민국을. 그리고 지금 보니까 대세는 중화민국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군대를 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중화민국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그 전에 순원과 만나서 협상을 시도해요. 자, 순원, 비록 이 사람이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과연 이 위안스카이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었어. 그러니까 신군의 봉기가 일어나서 신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 신의 혁명에 동참했던 군인들에 비해서 이 위안스카이가 장악하고 있었던 군인들의 세력이 훨씬 더 강력했어요. 다시 말해서 중화민국은 세워지긴 했지만 위안스카이랑 싸워서 이길 만큼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위안스카이가 순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나랑 싸워서 이길 자신 있냐? 못 이기지 않느냐? 분명히 너네 나랑 싸우면은 질 거다. 그리고 너희는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나를 넘어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원은 할 말이 없죠, 그죠? 자, 그러자 위안스카이가 순원에게 협상을 시도하게 됩니다. 너네가 힘이 부족한 거 잘 안다. 그런데 나한테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의 자리를 넘겨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청나라를 무너뜨려 주겠다라고 이렇게 협상을 제안을 하게 돼요. 자, 순원은 위안스카이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을까? 모를 리가 없지. 위안스카이 정도 되면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과거에 뭘 했는지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성향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뤄낸 혁명인데 이 위안스카이 하나를 넘지 못해서 다시 혁명이 물거품이 되는 일만큼은 만들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순원이 조건을 내 겁니다. 두 가지만 지켜달라. 하나는 공화정을 지킬 것. 공화국을 끝까지 유지할 것, 그리고 수도를 베이징이 아니라 난징으로 삼을 것.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낼 겁니다. 자, 공화국을 세우는 것은 혁명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왜 수도를 난징으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위안스카이의 세력 기반이 바로 이 베이징에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난징을 수도로 하면은 그래도 정치력에 있어서 위안스카이와 혁명파 사이에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조건으로 내걸고 협상에 임했고 위안스카이가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협상이 완료가 되자 위안스카이는 군대를 이끌고 베이징으로 쳐들어가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 부의를 내쫓고 청나라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중화민국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위안스카이는 드디어 대총통에 취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위안스카이가 순원과의 약속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안 지켰어요. 그죠? 자기가 대총통이고 모든 군사력이 자기의 손아귀에 있는데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그지? 그죠? 자, 그러면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정하고요. 혁명파들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신의 독재 체제를 강화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결국 무엇을 되려고 하느냐? 황제의 자리에 오르려고 해요. 남자로 한번 태어났으면 황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의 부활, 황제 정치의 부활, 자기가 황제가 되어서 황제 정치의 부활을 시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위안스카이 머릿속에는 혁명 이념이라든지 공화주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 따위 전혀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때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한참 전개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참전을 하게 되고요.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산둥반도의 이권을 일본에게 넘길 것을 이 중화민국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배울 거예요. 그게 일본이 요구했던 21개조의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안스카이의 경우에는요, 일본의 동의와 협조를 얻지 않으면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힘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일본이 요구했던 21개조의 요구라고 하는 이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되자 중국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위안스카이가 좋았을까? 아니죠. 압도적인 반대가 일어나게 되었겠죠. 그죠? 위안스카이 지금 자기가 황제 되겠다고 나라도 팔아먹었어요. 그죠? 이 위안스카이의 경우에는 황제 즉위를 1916년 1월달에 선언을 하게 되는데 선언하자마자 중국 전역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위안스카이의 경우에는 3월달에 미안해 취소할게 라고 하면서 재정 부활을 취소하게 되고요. 재정 부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 얘기할 시간이 있나? 네. 그 위안스카이 주변에 이렇게 이제 아부하는 아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 근데 위안스카이도 바보가 아닌 이상 사람들이 내가 황제 되는 걸 원할까 원치 않을까를 신경을 쓰고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 이 위안스카이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들은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돼야지 자기도 더 이제 그 옆에서 떨어지는 콩고물 받아 먹으면서 권력자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신문을 만들어요. 딱 한 장. 날짜를 정확하게 찍어서 똑같이 만들고 딱 한 장, 위안스카이만 볼 수 있게 신문을 딱 한 장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중국 국민들이 위안스카이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신문 기사가 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걸리게 되냐면은 위안스카이의 딸이 뭐 이렇게 볶은 땅콩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자기 하녀한테 볶은 땅콩 사오라라고 시켰는데 하녀가 볶은 땅콩 사러 갔던 거야. 그리고 사러 가가지고 신문지로 이제 쌓인 볶음 땅콩을 사가지고 와서 이게 여러 가지를 먹으려고 했는데 위안스카이가 봤던 그 신문하고 이 날짜는 똑같은데 전혀 반대의 기사가 실려 있는 거지. 그러면 중국 국민들이 거세게 반대한다 이런 기사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쪼르르 아빠한테 달려가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나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어보고 위안스카이도 사실 자기가 위조된 신문을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네, 아무튼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네, 압박을 받게 되면서 재정의 부활에 실패했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긴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이번에 수업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목표를 이루고자 했던 위안스카이 굉장히 심한 상심에 빠지게 되고요. 3개월 뒤 6월 달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중화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없어요. 그죠? 위안스카이가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고 이런 짓을 벌이는 동안 중화민국의 경우에는 공화국이라고 이름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공화국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껍데기만 남은 나라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위안스카이가 죽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위안스카이가 중국 전역의 군사력을 장악한 최고의 권력자였어. 그리고 그 밑에는 당연히 그를 따르는 수많은 장군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장군들은 위안스카이의 명에 의해서 중국 각 지역의 방어를 책임지고 있었겠죠. 그죠? 물론 그 중에는 위안스카이에게 충성하는 군인들도 있었지만은 대립하던 장군들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위안스카이가 힘이 셌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위안스카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는 위안스카이가 남겨놓은 장군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독자적인 군사력을 가진 장군들이었어요. 제멋대로 행동해도 누가 통제하거나 견제할 수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어.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지역들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장군들이 자기 지역을 독자적으로 마치 왕처럼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가 열렸으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일컬어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군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군사력으로 정치적 특권을 장악한 세력들을 군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안스카이가 만들어놨던 여러 장군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독자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각 지역을 알아서 통치를 하는 분열과 혼란의 군벌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군벌들은 양심적인 사람들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위안스카이 구하면 말 다 했지 뭐. 그죠? 이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신의 혁명은 끝을 치나고 막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배웠지, 그지?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에 만주에서 사람들이 독립운동 하잖아, 그지? 만주에서 독립운동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뭘까? 중국 땅인데. 사실 신의 혁명 이후에 중국은 거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 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장 독립투쟁 같은 것들을 해도 사실 뭐라고 제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야. 또 이런 거 미스의 협정 혹시 이런 거 배웠나요? 기억이 안 나죠, 그죠? 미스의 협정 뭐였냐면은 일본이 만주 지역을 장악한 군벌 장쩌린이라는 사람한테 협정을 내렸어요. 뭐였냐면은 만주의 한국인 독립운동가들 잡아다가 일본으로 넘기면은 상금 얼마씩 주겠다라는 이런 거 했던 것도 다들 바로 이러한 군벌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서 중국이 정치적 안정을 얻고 그들이 추구했던 혁명 이념이 실현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시련들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가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과연 신의 혁명은 성공한 혁명인가요? 실패한 혁명인가요? 실패했나요? 둘다 아닌 것 같은데. 청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수천 년 동안 이어졌던 중국의 황제 지배 체제를 끝냈다라는 점에서는 성공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이후에는 중국의 황제 지배 체제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거든. 그지? 자,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명 이념이 달성되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그건 또 아니에요. 그죠? 자, 하지만 신해혁명 이후에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국 민중들의 어떤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야기 좀 이따가 배울 거예요. 오사운동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의 민주주의와 이제 저 혁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해혁명은 그 시작 단계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기도 하죠. 그죠? 하지만 메이지 유신 같은 혁명과 비교해 봤을 때는 미흡한 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이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국가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답하기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없잖아 있기도 해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 신해혁명이 과연 성공한 혁명인가 실패한 혁명인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볼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네, 수학여행 갔다 와서 수행평가 볼 건데 수행평가 주제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미리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나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와주세요.